시끄러워 이놈들아. 자, 오늘은 간쓸개양 어디까지 하냐면 32. (32를) 한번 해보자. 간쓸개 32. 자, 간쓸개 32 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양귀자에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래요. 이놈은 수능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수능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 뭐가 출제됐냐면 한계령이라는 작품 알아요? 그게 한 번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원미동 시인, 그게 한 번 또 출제됐었어요. 근데 요 놈은 아직 출제되진 않았더라. 그러면 요거는 어디와 연결되냐면 EBS의 186이래요. 여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수특의 186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186쪽. 자, EBS 수특의 186쪽을 점검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문학 개념이 나오는데 계속 올해 수특에서 나오는 내용을 지금 쟤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문학 개념 설명하고 그에다 작품 하나 연결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어. 그렇게 나올 거니까. 자, 여기선 뭐가 나왔냐면 공감의 플롯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공감의 플롯. 자, 요런 문학 개념이 나왔어요. 공간의 플롯. 너 교재 있니? 받았어? 공감의 플롯이라는 요런 문학 개념이 나옵니다. 공감한다 할 때 그 공감이고요. 플롯은 구성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감의 플롯이라는 요 내용. 근데 이런 공감의 플롯, 공감이라는 구성으로 쓰여지는 소설은요,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될 거냐면 계급적으로 좀 다르거나 문화적으로 달라요. 계급적 또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 서로 간에 계급적, 문화적 차이를 느껴요. 그래서 계급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타인과의 이질감을 느낀대요. 타인과의 이질감. 서로 다른 느낌이 납니다. 쟤는 나와 달라, 이런 거. 계급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뭘까? 외국인 노동자와 우리나라 사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이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던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떤 사건을 계기라고 할까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이질감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나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다르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이질감이, 여기서 느꼈던 이질감이 근거 없는 허위임을 인식합니다. 허위임을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써? 너와 나는 하나인 겁니다. 이질감이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타인에 대한 공감과 타인에 대한 서로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갖는데요. 이게 바로 공감의 플롯이라는 문학 개념입니다. 그럼 요거와 딱 맞아떨어지는 게 지금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개괄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어떤 거냐면 나는 집이 있어요. 집이 있고 좀 사는 사람입니다. 계층적으로, 계급적 또는 계층적으로. 그런데 이거 그렇다고 너무 잘 사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 화장실에 물이 새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해요. 고치려고 하는데 돈은 별로 없으니까 좀 싼 게 고쳤으면 하는 거야. 비싼 사람 못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부르냐면 여름에 연탄 장수를 하는 사람인데, 겨울에 연탄 장수 하는데 여름에는 특별하게 연탄을 못 팔잖아. 그 사람은 그런 막리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보자마자 뭐 저런 게 왔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차림새가 전문가적인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막리라는 사람이야. 저거 대충 파이프 고친다고 하다 파이프 부시는 거 아니야? 또는 대충 일하다가 원래는 1시간 일해야 되는데 3시간 일했어요. 3시간 돈 주세요. 이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걔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꼼꼼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날라리는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이질감이 근거 없음을 알아요.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얘기네. 자, 그러면
우리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으로 가야 한다를 같이 연결해 볼게요. 이놈은 현대소설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갈등도 있겠지만 더 잘 나오는 건 심리변화라고 그랬죠. 얘는 공간에 따라 심리가 확 바뀌어요. 공간에 따른 심리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간에 따른 심리 변화를 찾아내야겠구나. 공간과 장소, 즉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그의 집입니다. 이 소설의 그가 나인 셈이야. 그죠? 전지적 작가야. 그가 나인 셈인데, 자, 일단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뭐 저런 전문가가 아닌 듯한 애가 온 거야. 그래서 공사 전에는요,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임씨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임씨에 대한 불신을 합니다. 저거 대충 일하다 도망갈 놈이야. 저거 조금 일하다가 돈 더 받고 더 괜히 돈 더 붙여 받는 놈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투에선 잘못된 의견이니까 이러죠. 근데 얘가 일을 이렇게 하면서 공사 후에 너무 일을 잘합니다. 꼼꼼하게 합니다.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옆에 쪼수 같은 애가 하나 왔는데 걔가 일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쫓아버립니다. 일을 못하게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가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혹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돈 더 달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도와줘요. 근데 여기 파이프 정도만 고장난 줄 알았더니 파이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더니 꼼꼼히 보더니요. 그러더니 옥상에 올라가요. 그러더니 방수까지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5시면 끝날 줄 알았더니 밤 8시에 끝나요. 그래서 아내가 벌벌 떱니다. 이 자식 이거 여기 목욕탕만 고쳐달랐는데 옥상에 방수시설까지 해갖고 방수시설비도 더 달라고 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견적서에는 18만 원이라 써있는데 야 이거 한 40만 원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가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제가 견적을 이렇게 막 내더니 7만 원이면 되겠어요? 라고 합니다. 분명히 견적서는 18만 원인데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적냐고 물어봤더니요. 원래는 화장실을 다 뜯어버리려고 했는데 아니 조기만 뜯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기만 뜯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방수가 물이 새니까 방수 작업까지 했는데 꼼꼼하게 해봤더니 한 7만 원이면 돼요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간의 겉모습만 보고 내가 임씨를 무시하고 불신했죠. 그 자신의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 자신이라는 건 뭐냐면 그와 그의 아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반성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치면 되겠네. 7만 원을 벌고 나서 이 임씨가 제가 돈도 벌었는데 제가 맥주 한 잔 살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밑에 찌개 가면 뭐가 있냐면 형제 슈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 슈퍼로 가요. 형제 슈퍼로 가서 맥주를 한 잔 삽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가리봉동으로 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리봉동으로 가는 이유를 설명을 쭉 합니다. 가리봉동으로 왜 가냐면 얘는 원래 연탄 장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옛날 공장은 집 같은 데는 어떻게 써요? 몇 장 주세요. 이렇게 소매 거래하면 되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하는 거야. 그래서 겨울 내내 연탄을 집어넣어주고 마지막에 어떻게 써? 얘네 공사 대금 들어오면 그때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풀싹 망해요. 없어진 거야. 사라졌어요. 그래서 임시도 못 샀는데 공장도 망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잊고 삽니다. 잊고 살면서 돈은 못 벌었지만 어떻게 써요? 그래도 자기도 먹고 살 길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요. 나름대로 하루 일하고 먹고 살고 해요. 근데 얘는 막일을 하니까 여기저기 떠돌죠. 여기저기 일이 있으면 다 떠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얘기를 듣는 겁니다. 당신 뭐 하세요? 난 연탄 하는 사람인데요. 막 얘기해요. 근데 왜 이런 얘기해요?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제가 돈을 좀 못 벌었는데요. 누가 공장에다 내가 한 달 겨울 내내 연탄을 넣었는데 그 공장이 망했지 뭐예요.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공장이요? 연탄 공장? 거기 어디지 여기가? 원미동에 있는 거요? 네,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가리봉동에 엄청 큰 공장을 늘렸던데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압니다. 망한 게 아니라 더 큰 공장으로 돈 벌어서 더 큰 공장으로 옮긴 거야. 즉 원미동은 부천이거든요.
부천에서 서울 쪽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 와, 사람 황당하죠? 그래서 하루 먹고 하루 사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하는 사람이니까 비가 안 오는 날에는 막일하러 가야 돼. 비가 오는 날에 막일이 없으니까 그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더니 어떻게 써? 아, 임시에 대한 안타까움이 멉니다. 임시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얘기네. 결국 이 소설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얘기하고 싶은 건, 작가 양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가리봉동으로 가는 이유, 이런 걸 통해서 도시 빈민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 빈민의 안타까운 삶을 나름대로 공론화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 도시 빈민의 것을 빼앗아 먹는 부자들이 있죠. 그죠? 그 부자들이 오히려 뭐야? 못 사는 사람들을 더욱더 뺏어가고 있잖아. 어떤 부유층들의 비윤리적인 삶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윤리적 삶을 비판하고 있다더라. 있는 놈들이 없는 걸 빼앗아 가는 거야. 나쁜 새끼네. 오, 저런 새끼. 자, 그러면 내가 임씨가 사는 곳과 그 다음에 스웨타 사장이 사는 곳이 어딘가 한번 볼게요. 임씨가 사는 곳이 바로 뭐냐면 부천시 원미동입니다. 원미동. 그 다음에 스웨타 사장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요, 가리봉동입니다. 가리봉동. 이렇게 되네. 자, 일단 가리봉동이라는 건 지금은 서울인데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강북을 중심으로 있었죠.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강남이라든가 그 다음에 압구정동 이런 데는 원래 무슨 기능을 했어?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강북이 오히려 잘 사는 동네야. 엄청 잘 사는 동네고, 여기 압구정동이라든가 지금 강남 이런 데 있죠. 여기는요, 못 사는 사람들이 얘네들 먹을 채소를 공급하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채소를 길러서 이렇게 공급하는 거야. 다 밭이야. 다 밭이었어요. 근데 이제 개발이 어디겠어? 이쪽이 개발이 되죠. 그래서 요 강남 지역이 여기가 개발이 되는 거야. 그럼 원래 살고 있던 애가 못 사는 애들 있잖아. 얘가 쫓겨나겠죠. 그래서 그게 어디로 쫓겨나냐면, 먼저 어디로 쫓겨나냐면 압구정동에서 이렇게 물 건너가면 성수동 알아요? 지금이야 비싼 데지만 어디로 가냐면 성수동으로 쫓겨갑니다. 성수동에 달동네가 생겨요. 그래서 성수동 지금 가보시면 엄청 가파라요. 막 가파라요. 그죠? 성수동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개발이 되는 거야. 여기도 개발되고 다시 여기도 개발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쫓겨가냐면, 두 번째는 서쪽으로 쫓겨가면 어디로 가냐면 이쪽 서쪽으로 가면 인천 쪽. 인천으로 다이렉트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부천. 지금의 부천시. 부천. 그게 옛날에는 그냥 다 인천이었어. 거기서 쫓겨나고 거기서 좀 더 쫓겨나면 인천으로. 이렇게 점차 밀려나가는 거야.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가는 거야. 그 다음 성수동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쫓겨나면 어디로 쫓겨나면 저기가 광주시. 들어봤어요? 광주시가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어디냐면 성남시. 성남. 그 다음 지금의 분당. 지금이야 뭐 분당이 천당 아래 분당이라며. 그래서 엄청 잘 산대요. 그죠? 이렇게 쫓겨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쫓겨가고요. 남쪽으로 쫓겨나면, 얘들이 쫓겨나면 또 어디로 갈까? 분당도 개발됐죠? 이거 어디로 쫓겨났어? 더 밑으로. 아이, 거기 어디냐? 아, 어디냐, 그게? 아, 그게 어디지? 평택 가기 전에? 어디지? 아, 어디냐? 평택 가기 전에. 아이, 까먹었다, 씨. 판교. 판교로 또 쫓겨나요. 판교도 지금 개발되죠. 그래서 또 쫓겨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밀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에서 계속 밀려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원미동은 요 부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려나고 있는 상태야. 지금 1970년대고요. 점점 중심에서 살 수 없으니까 밀려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미동이라는 곳은 잘 사는 곳은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누가 살고 있냐면
임씨가 살고 있어. 나와, 그러니까 그와 임씨가 사는 건데 그는 그래도 2층 집을 가졌어요. 그죠? 가난하지만 2층 집을 가졌지만 임씨는 그것도 없어요. 지하실입니다. 지하 단칸방입니다.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도시 빈민이야. 그러면 가리봉동은 어떠냐? 가리봉동은 이제 도시 서울의 근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서울 바뀌고 얘는 서울의 근교야. 그래서 얘는 누가 사냐면 스웨터 공장주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그때는 아파트를 뭐 레미안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맨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맨션 아파트에 삽니다. 그 당시 아파트를 산다는 건 엄청나게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맨션 아파트에 산다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어느 정도 해야 돼? 뭐 어디에? 저 강남에 있는 아파트 거기 있죠? 뭐 대충 그런 큰 것들이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런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느낌에 여기와 여기를 건너가는 게 거리는 한 15km밖에 안 되는데 요게 뭐처럼 느끼냐면 두터운 벽처럼 느껴집니다. 두터운 벽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빈부 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나오지 않았지만 이 가리봉동도 서울의 중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하고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큰 차이가 있는 거야. 더 큰 두터운 벽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근데 일단은 얘보다도 훨씬 못 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됐는가? 호! 다 썼어? 빨랑빨랑 쓰시오. 뭐 오래 써 이것들. 그 다음 요거 좀 숙제한 거 찾아가. 안 찾아갈 사람 내가 폐기해 줄게. 그냥 놔두면 내가 폐기할 거야.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제시문 32쪽에 다 읽지는 않을 거고 앞부분의 줄거리 그게 한번 볼게요. 그와 아내는, 그러면 우리가 소설 읽을 때는 등장인물의 동그라미 쳐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에다 동그라미, 아내 동그라미, 공사를 하러 온 임시 동그라미, 초라한 행색을 보고 공사비를 부풀릴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면 심리가 드러나면 밑줄 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와 아내가 의심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공사 전. 보자마자 저건 전문가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 공사비 부풀릴 거다 이런 게 의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밑에 한번 슬쩍 읽어볼게. 욕조를 들어다 제자리에 앉히는 일을 거둔 것을 처음으로 하여 그는 마침내 임씨의 밑에서 자벽부, 그가 누구냐면 남편, 나. 자벽부 노릇을 톡톡히 해내게 되었습니다. 왜 얘가 자벽부 역할을 하냐면 아까 젊은 녀석이 겨우 그깟 일로 시간을 메우나 해서 영 시원찮은 잡부 일이란 게 막상 달려들어 해보니까 보통 힘으로 어려웠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젊은 놈이 있었는데 걔가 쫓겨납니다. 일을 너무 못해서 쫓아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또 부르면 돈이 더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내가 옆에서 도와준 겁니다. 도와준 거야.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디서 좀 더 읽어볼까? 우선 깨진 돌 더미들을 부대에 담아 몇 차례 아래층으로 나르는 일만 해도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돌을 깼으니까 돌을 밑으로 내려보냈겠지. 계단을 서너 번 오르번 내리번 하니까 벌써 러닝은 러닝셨습니까? 뭐 이런 거? 땀이 푹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임씨가 동그라미, 아유 사장님 하면서도 시킬 일은 다 시키고 있는 것 같아 은근히 부하가 솟기도 했습니다. 아유 사장님은 오늘 쉬지도 못하고 고생 많으십니다요. 이거 큰일이네. 저 땀 좀 봐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밑에는 뭐 있어요? 계속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면서 엄청 꼼꼼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가 감동을 먹습니다. 이거 정말 본 모습이랑 다른데 이렇게 꼼꼼하게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안 해요. 아주 그냥 장인처럼 엄청 열심히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량 밑으로 가볼게요. 중량 밑으로. 이제 일이 끝났어. 토끼띠 남자들이, 토끼띠는 왜 나왔냐면 임씨는 토끼띠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토끼띠 남자가 신수가 사납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아주 거칠게 산다는 얘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임씨가 토끼띠야. 그러면 그는
토끼띠보다 한 살 적어요. 근데 나이가 적다면 무시할 것 같으니까 나도 토끼띠요 라고 해요. 토끼띠라고 해요. 거짓말 해요. 임씨는 얘가 토끼띠 동갑인 줄 알아요. 토끼띠 남자들이 원래 팔자가 드센 편 아닙니까? 여자 토끼띠는 잘 사는데 요생하게 우리 나이 토끼띠 남자들은 신수가 고단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장님은 용케 따시게 사시니 따뜻하게 사시니 이겁니다. 2층 집을 가졌죠. 복도 많으십니다. 저런 그는 속으로 머쓱했습니다. 토끼띠가 어쩌고 해 쌓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던지 아니면 준비한 술이 바닥나는 게 보였던지 아내가 단호하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돈 주려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토끼띠가 아닌 거 알죠? 그죠?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거야 지금. 돈 꺼내려고 합니다. 돈 드려야죠. 그런데 너 돈 얼마나 더 달라고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왜냐면 시키지도 않은 옥상에 가서 방수 작업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을 더 달라고 할 것 같은데 투기는 싫은 거야 지금. 아내는 뒷말을 못 잇고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남편이죠. 술잔을 들어 올리고 짐짓 아내를 못 본 척했습니다.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옥상 일까지 시켜놓고 돈을 다 내주기는 아깝다는 듯이 이랬다. 그는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20만 원에서 2만 원이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18만 원 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왜냐면 일을 너무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18만 원 이상 나오는 거는 좀 아까운 거야. 근데 18만 원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깎을까봐 걱정이야. 그때 임씨가 먼저 손을 휘휘 적고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다. 사모님, 내가 뽑아드린 그 견적서 좀 줘봐요. 돈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습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니고요.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러니까 유치한 편지지를 썼다는 걸 봤을 땐 얘가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영세한 그런 업체인가 봐. 영세한 업체겠지. 당연히 잡일을 하는 애니까. 사용한 그것을 임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봤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했습니다. 왜 주목하냐면 혹시 20만 원, 30만 원 달라고 할까 봐. 이거 술 마셨더니 그 눈으로 그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임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 줄을 긋고 했습니다.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그는 누구냐면 남편은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습니다. 왜냐면 얘가 돈이 더 많이 나올까 봐 그도 걱정이야 지금. 임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씨가 머릿속에서 18에서 더했으니까 1만 원 추가, 요거 했으니까 2만 원 추가, 요거 했으니까 3만 원 추가 이럴까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너무 밉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반성, 부끄러움이겠죠. 왜냐면 쥐도 얘가 일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충분한 값어치를 하고 있었는데 돈은 또 나가려니까 아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주 부끄러운 겁니다. 됐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에 그 파이프를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까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4만 원을 빼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어갔으니까 모래도 그렇고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고 아까 다 뜯었으면 용달차에 쓰레기 가득 찰 텐데 안 찼으니까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까 여기서 요렇게 좀 빠지니까 임씨가 볼펜심으로 꾹꾹 찔러가며 조목조목 남기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귀에는 18만 원이 넘을까봐 걱정이야.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의 뻐근함과 함께, 어깨가 왜 뻐근하냐면 아까 집 날랐죠.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7만 원이 되겠습니다요. 18만 원이었는데 7만 원이 돼버린 거야 지금. 선언하듯 임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7만 원이라는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7만 원이요? 그럼 옥상은 혹시 계산을 안 넣은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야. 요게 7만 원인데 옥상은 40만 원이요 이럴까봐.
아니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 다 넣었죠.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혹시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한테 남편한테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죠.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습니다. 계산 다시 해봐요. 처음에 18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리를 해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해 넣었다니까요. 옥상 일은 한 푼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서비스요? 그는 아연에서 임씨의 말을 되받았습니다. 아이 그럼요. 저도 서비스할 때는 서비스를 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자신에 대한 반성이겠지. 그걸로 대꾸할 수가 없대요. 자, 이건 1일차니까 오늘 풀려 있을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푸는 시간 없어도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공감의 플롯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저거와 유사한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유사를 해볼게요.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돈을 찍어볼게요. EBS에 없어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놈이라고 한번 찍어볼게요. 왜냐면 EBS에서 공감의 플롯이라는 이런 문학 개념을 설명한 게 있더라 이거야. 그렇다면 우리 이제 문학책에서 공감의 플롯에 해당하는 작품을 출제자가 한번 내볼 수도 있겠지. 그죠? 그걸 찾아보겠다고요. 내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맞힐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보세. 자, 일단 인물도를 전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인물도를 소개해주면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가 있습니다. 나는 21세 여자입니다. 21살의 여자고요. 이 소설에서 21살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때가 묻지 않았다는 거. 순수한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순수한 여인,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가 봐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데요.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부모는 아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남 이녀의 막내입니다. 근데 위로 두 오빠는요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쫓겨다녀요. 그 다음에 언니는요 시집 갔다가 투박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아주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아프고 부모가 아프니까 나는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직업은 뭐냐면 간호보조사입니다. 간호보조사. 그래서 간호원 말고 간호사 말고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있어요. 조금 유니폼 다른 사람 있을걸? 병원에 가면?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어떤 간호보조사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 누가 오냐면 남자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런데 얘가 무척 세련된 남자입니다. 세련된 남자야. 세련된 남자. 도시남자입니다. 도시남자. 그런데 도시남자인데 무명 작가고요.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겠죠. 그 다음에 도시남자가 오는 거야. 근데 이 남자가 좀 아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간호조무사니까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다가 친해집니다. 친해져요. 그러면서 좀 알콩달콩합니다. 알콩달콩 처음에 해요. 그래서 알콩달콩 하는데 남자가 나는 무공해 채소 같은 걸 먹고 싶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저 남자가 좋아하는 건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텃밭을 만들어요. 텃밭을 만들어서 텃밭을 일궈서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무공해 채소들을 심고 길러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 6개월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공해 채소를 가져갑니다. 무공해 채소를 가져가. 근데 무공해 채소를 가져가면서 따질 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씩씩거리고 옵니다. 왜냐면 이 남자가 요 병원에 간호사 수아라는 여자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챕니다. 저 수아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걸 눈치를 채요. 그것도 걔는 또 간호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나하고 또 격이 좀 다르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면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도의 차이니까. 따집니다. 너 왜 나보다 수아한테 눈길이 더 따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내가 하는 거 자꾸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공해 채소를 버려버립니다. 이딴 거 가져오지 말고 내가 이런 거 좋아해서 먹겠냐.
아, 그냥 너랑 형식상 있는 거야. 여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버림을 했고요. 버린다는 건 무공의 채소도 버렸고요. 나라는 여자도 버렸죠. 그래서 이 자식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분하고 억울한 나는요. 화가 났어. 울음이 나야 되는데 울음이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울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따져보려고 따박따박 따져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지? 전화 오면 전화 대기 장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얘가 또 짜증냅니다. 야! 그건 전화 대기 장치가 아니라 전화 대기를 대기하는 것을 설정하는 거지 멍청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알겠어 이 새끼야. 나는 뭐 컴퓨터도 없고 뭐 너한테 도와줄 거 없는데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식하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한데 눈물도 한마도 안 나요. 그래서 걸어갑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녀요. 걸어다니다가 이거 들고 밤이 깜깜해집니다. 밤에 깜깜해져갖고 걸어가는데 이제 갑자기 그 분한 마음이 씩씩하다가 풀리니까 밤에 무섭지도 않았어요. 분한 마음 때문에 막 걸어다니다 보니까 안 무서웠는데 이게 마음이 좀 차분히 가라앉다 보니까 뒤에서 남자 2명이 쪼벅쪼벅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서워서 막 울입니다. 울어요. 막 남자 새끼가 쫓아온다 막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신발 벗겨지고 막 무공의 채소 버리고 막 가요. 그러다가 이런 정미소가 있어요. 쌀 빠는데. 그래서 떡 만드는데 쌀 빠는 데가 있어. 그걸로 훅 숨어버려요. 숨어버렸는데 이 남자 둘이 또벅또벅또벅 옵니다. 또벅또벅 오더니 그 정미소 앞에 서요. 깜깜하니까 안 보이겠죠? 그러고 나서 걔네 이름이 깐쭈, 시부딘. 외국인 노동자겠죠? 그죠? 외국인 노동자야. 얘네 둘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베트남이고 하나는 방글라데시예요.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인데 한 놈은 우리 돈 못 받은 임금 체불이야. 돈 못 받은 거 사장님한테 받도록 하자라고 해요. 그랬더니 시부디는 사장 나빠. 그러나 사장 돈 없어. 사장한테 받을 수 없어. 사장도 불쌍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들이 더 불쌍한데 오히려 사장을 더욱더 위로해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넌 이렇게 슬플 때 어떻게 얘기해요. 난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가 뭐냐면 윤도현의 사랑했지만 아니지? 뭐지? 사랑했지만이 아니라 뭐지? 아이씨. 견딜 수 없어. 사랑했지만 견딜 수 없어. 무슨 노래야? 노래가 사랑했는데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 네 생각만 나. 자꾸 생각나. 무슨 노래냐? 어쨌든 자꾸 생각나. 아닌데? 뭐 그런 노래 불러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으니까 사랑했나봐, 자꾸 생각나, 보고 싶어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내가 이렇게 숨어있다가 같이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내 처지랑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남자애가 부르는 거 똑같이 따라 불러요. 남자가 딱 멈추니까 지도 멈춥니다. 그러고 나서 너는 어떻게 이런 외로움을 이겨? 했더니 나는 저기 베트남에 있는 달을 생각하면서 지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는 바로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고요. 노동자고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임금 체불되었어. 하지만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오히려 사장의 상황을 고려하기도 하고요. 이런 곳에서도 어떻게 살아나가야지 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노래를 통해 위로와 위안을 합니다. 위로와 위안을 삼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얘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주 힘겨움이 있어. 그런데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게 숨어서 듣다 보니까 나랑 똑같은 겁니다. 나도 힘겨움이 있죠. 그래서 힘겨움이 있다고 포기할 게 아니야. 살다 보면 어떻게 했어? 그 힘겨움에 자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에게 뭘 느껴? 동질감을 느낍니다. 처음에는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놈 두 놈이, 등치 큰 놈들이 막 나를 따라오니까 어떻게 써? 이질감을 느끼죠? 그래서 숨어버려요. 숨다가 걔네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써? 나와 처지가 같다는 걸 인식하죠? 정확하게 공감의 플로가 똑같네요. 자, 깐쭈와 시부디는요, 그 밑에 봤더니 뭐가 있냐면, 무공의 채소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채소를 들어요. 들어가서, 야, 이거 우리 오늘 집에 가서 소주랑 삼겹살이랑 싸먹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공의 채소는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나가 남자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깐쭈와 시부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일종의
선물이겠죠? 선물이겠죠? 그죠? 이런 내용을 담았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처음에는요, 얘네들에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어. 그러니까 둘과 나와 외국인 노동자는요, 서로 공통점이 없는 거야. 서로 다른 놈이야. 깐주, 시부딘. 시부딘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정미소 뒤에서 얘네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죠? 서로의 상처를 확인합니다. 상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그게 뭐였냐면 정미소 뒤에서 서로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서 나하고 이 깐쭈, 이 시부딘 얘네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야. 이렇게 조금 공통점이 발견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어? 동질감을 느끼겠죠? 동질감. 완전 똑같은 처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 너와 나는 처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와 우리 한국인이니까 좀 다르지만 처지는 똑같은 겁니다. 결국 나라는 놈과 깐주 이런 시부딘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죠. 동질감이니까 똑같은 크기로 그려버렸어요. 같이 딱 동그라미가 마주보네요. 이 글의 작품의 제목은 뭘까요? 뭐라고? 혜원아 뭐라고? 혜원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뭐라고? 다시 명랑한? 밤길일까? 명랑한 걸음일까? 자, 이거는 명랑한 밤길이었습니다. 명랑한 밤길. 자, 그러면 요 제목을 좀 분석하면 요 밤길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달픈 현실입니다. 요게 고달픈 현실을 의미하는 거고, 명랑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깐쭈와 이 시부딘이 어떻게 써요? 나름대로 고단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가져가면서 살아가죠? 작은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야. 요건 뭐냐면 희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희망을 가지며 살아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명랑한 밤길이지요. 명랑한 밤길은 누구 거? 됐어 이씨. 공선옥의 명랑한 밤길이었습니다. 됐어? 지운다. 하나 더. 여기 지운다. 여기 지워도 되지? 자, 하나 더. 요번엔 올해 나온 EBS랑 연결해 볼게요. 자, 올해 나온 EBS에서 연결될 만한 걸 찾아볼게요. 한 작품이 있더라고요. 굳이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시기의 거시기입니다. 요 배경은 어디냐면 시골 간이역입니다. 시골 간이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간이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했어? 열차를 기다려요. 이걸 누가 관찰하냐면 역장님께서 요 사람들을 관찰하는 내용인데, 일단 여러 사람은 누구냐면 중년 남자부터 볼까요? 중년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서면 사회주의자야. 그러면 사회주의자가 포로로 잡히면 그때 어떻게 하면 풀어주냐면, 야, 너 앞으로 사회주의 안 하고 이제부터 자본주의자가 되겠다고 각 썼어. 그게 사상전향서야. 그거 한글만 쓰면 저는 앞으로 사회주의자 싫어요. 저는 자본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바로 풀어줍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의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난 사회주의자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 나와. 그러니까 임기를 꽉 채워야 돼. 그래서 얘는 임기래네. 임기가 아니라 뭐지?
그 징역 날짜를 딱 맞춰야 돼. 25년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상범이고요. 사상범이고 25년간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너 왜 사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어떻게 써요? 나갈 날만 계산하는 거죠. 25년 몇 월 며칠 날 출소야. 그럼 얘는 어떻게 써? 그냥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왜 사니? 기다리는 거예요. 뭐 출소 날을요? 이런 애야, 이런 애야. 자, 그리고 대학생도 있습니다. 자, 대학생은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복역을 합니다. 깜빵에 잡혀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야. 대학생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 잡히면 경찰이 합니다. 너 반성문 써 새끼야. 반성문 쓰면 풀어주는 거야. 순방 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잡아 넣는 거야. 반성문을 씁니다. 죄송해요. 풀어주세요.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혼돈에 빠지는 거야. 너 왜 사냐? 민주화 운동하려고 살아요. 아니잖아. 지금 반성문 썼잖아. 그죠? 아닌가? 좀 그렇다면 박정희에게 뭐 도와주려고 살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이거 고민하는 거야. 고민하는 거. 그 다음 또 누구지? 서울여자. 자, 서울여자는 식당을 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부자인 자식이 얘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얘는 너 왜 사니? 돈 벌어서 내가 그 자식 내가 콧대를 눌러버릴 거야. 이거야. 얘한테는 돈이야. 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중년 여성. 자, 중년 여성은요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가 돈 갖고 튀어요. 그거 잡으러 갑니다. 너 왜 사냐? 그 사평댁 잡아서 족치려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갔는데 걔 자식 죽고 남편 죽고 막 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쌍해서 어떻게 해서 그냥 돈을 또 주고 오고 막 이럽니다. 이런 애. 자, 그 다음에 술집 여인. 술집 여자. 얘는 너 왜 사니? 생각하기 싫어요. 술이 좋아요. 술만 먹는 거야. 왜 사니? 아우 복잡해. 술 이런 애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다양한 사람 더 있어. 이런 다양한 사람이 뭐 있냐면 톱밥난로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톱밥난로는 바로 뭐냐면 회상의 매개물입니다. 회상의 매개물이야.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둘이 대화를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대화는 한마디도 없지만 쟤는 아마 저렇게 사는 사람일 거야. 쟤는 저런 거 삶을 살겠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대화는 없어요. 대화는 없지만 서로에 대해 공감해주고요. 연민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얘네들은 서로 간에 이질감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이 뭐죠? 얘가 사평역입니다. 사평역. 누구 거냐면 임철우의 사평역입니다. 조금 쉬었다가